연병장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다. 군악대의 음이 막 끝난 뒤였다. 깃발이 햇빛을 받아 번쩍였고 줄지어 선 병사들의 어깨가 바람에 반드시 흔들렸다. 사람들의 시선은 단상과 VIP석 사이를 오갔다. 그 맨 앞줄 검은 정장을 입은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낡은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끝으로 초청장의 모서리를 매만지던 여인. 그 순간 높게 치켜든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시골 할머니가 무슨 귀빈이에요. 뒤로 가세요. 웃음인가 헛기침인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여인은 초청장을 쥔 손에 땀이 배는 걸 느꼈다. 가슴이 먼저 내려앉고 얼굴이 뒤늦게 달아올랐다. 저는 그냥 초청장대로 온 건데요. 말끝은 솟구치는 웅성거림에 묻혔다. 의자의 철제다리가 뜨거운 햇빛에 데워져 있는 것처럼 앉아있는 자리가 갑자기 뜨겁게 느껴졌다. 여인은 자리에서 몸을 조금 옆으로 뺐다. 순간 누군가의 냉랭한 시선이 뺨을 스친다. 모욕이라는 단어를 평생 입에 올려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 말이 입술까지 차올랐다가 삼켜졌다. 숨이 막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범한 국밥집 어머니가 군부대 VIP 자리에 불려가 겪게 된 믿기 어려운 반전의 기록입니다. 꽉 잡은 손. 여러분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김서연이라는 이름이 무엇을 견뎌왔는지. 새벽 5시 강릉 중앙시장 골목은 아직 잠에서 덜 깬 듯 푸르스름했다. 철문을 반쯤 열어둔 국밥집에서 김서연은 솥뚜껑을 들어 올렸다. 하얀 김이 한꺼번에 밀려나와 이마와 볼을 적셨다. 보글보글 깊게 우러난 사골의 숨이 규칙적으로 올라왔다 내려갔다. 아이고, 또 하루가 시작됐네. 서연은 국자로 국물색을 먼저 본 다음 코끝으로 간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다. 파를 송송 썰어넣고 다진 마늘을 반 스푼 흩뿌리고 굵은 소금을 두어 번 톡톡 쳐넣는다. 손등에 굳은 살이 칼자루와 도마 위를 드나들며 낡은 연필처럼 달아있었다. 드르륵 드르륵 재분기의 소리가 골목을 깨우고 가게 앞 비닐 차양막이 바람에 살짝 스치는 소리가 그 뒤를 받았다. 골목 끝에서 누군가 종이 박스를 끄는 소리가 들리면 아침 손님이 곧 들이닥친다는 신호였다. 서연에게 국밥은 직업이자 기도였다. 남편이 건설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날 그녀는 부엌 바닥에 앉아있던 양은 냄비를 손등으로 여러 번 차댔다. 그 소리가 지금도 귀에 남아있다. 그 뒤로 그녀는 쉬지 않았다. 겨울에도 장마에도 몸이 성취하는 날에도 불을 지폈다. 아들 도현이 커가는 동안 냄비는 커졌고 가마솥은 더 깊어졌다. 엄마, 제발 학교에서는 장사 얘기 좀 하지 마. 그 말이 처음 들려온 날 서연은 젓가락을 쥔 손을 허공에 잠깐 세웠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잠깐 앉았다. 의자 다리 한쪽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마음속 허한 소리와 겹쳐졌다. 부끄러움이라는 건 누구의 몫이어야 할까? 국물 냄새가 스며든 앞치마를 벗으며 서연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다음날 새벽에는 또 일어나야 했다. 뚜껑을 열고 김을 맺고 같은 국물을 끓여야 했다. 1987년의 비는 도시를 통째로 삼키려 했다. 하늘이 무너지듯 쏟아진 물줄기, 구름이 바로 어깨 위로 내려앉은 듯한 압력. 강이 도로를 집어삼키고 다리가 한쪽부터 부서져 내려앉았다. 간호조무사 자원봉사라는 표식이 젖어 피부에 달라붙어 숨 쉴 때마다 차갑게 몸을 훑고 지나갔다. 젊은 해군, 소위 하나가 쓰러진 병사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다. 입술이 하얗게 질린 채 그는 물과 싸우고 있었고 병사는 숨과 싸우고 있었다. 젖은 수건, 여기요. 이쪽으로 눌러요. 숨쉬게. 서연의 목소리가 빗속에서 튀었다. 그녀는 젖은 천을 병사 얼굴에 덮고 손바닥으로 흉골을 정확한 박자로 눌렀다. 하나, 둘, 셋. 젖은 공기가 가슴을 빠져나가 다시 들어왔다. 젊은 소위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괜찮으세요? 조금만 더 버텨요. 물맛, 진흙 냄새, 기름 섞인 냄새가 모두 혀끝으로 올라왔다. 누군가의 손이 허리를 잡아 끌었고 비누 거품 같은 거품이 혀 밑에서 터졌다. 병사가 기침을 했다. 살아있었다. 그때의 안도감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었다. 이후로도 세월은 무심히 흘렀다. 도연은 결국 해군에 입대했다. 해군이면 바람과 물과 싸우는 거냐? 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툭 하고 웃었다. 엄마, 그냥 저도 사람답게 살려고요. 그 웃음 뒤쪽에는 무엇인가가 숨어 있었다. 의무감인지 무모함인지 아니면 어른이 되는 법인지 서연은 묻지 않았다.
대신 다음 날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 더 진한 국물을 끓였다. 아이가 휴가를 나와 국 한 그릇을 비웠을 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컵을 하나 더 채워주었다. 편지처럼 고요한 저녁이었다.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꽂혀 있었다. 흰 종이, 깔끔한 획, 김서연 여사님 귀하. 겉봉의 글씨는 정갈했고 왼쪽 위에 작은 문양이 금빛으로 밝혀 있었다. 봉투를 열자 더 단단한 종이가 손끝에 와닿았다. 금박 글씨가 조심스럽게 빛났다. 해군 제12 전단 창설 기념식 및 유공자 감사회 좌석 VIP 3 숫자 3이 도드라져 보였다. 내가 VIP라고?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웃음이 났다. 민망하고 어쩐지 뜨거웠다. 누군가 장난을 친 것일까? 주소도 이름도 틀리지 않았는데. 저녁 장사를 마치고 의자를 엎어놓은 빈 가게는 이런 일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은 오래 뒤척였다. 잘못 갔다간 망신을 당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혹시 아들을 멀리서라도 볼 수 있을까? 군복이 사람을 다르게 보이게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진짜 어른이 된 얼굴, 그 얼굴을 보고 싶었다. 그래, 잘못 온 거면 그냥 돌아오면 되지 뭐. 서연은 결국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었다. 말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장롱 깊숙이 넣어둔 검은 정장을 꺼냈다. 옷걸이 자국이 어깨에 남아있었고 주머니 안쪽에는 오래전 식권 하나가 구겨 들어 있었다. 남편 제사 때나 신었던 구두를 닦았다. 검은 약이 가죽 틈새로 얇게 스며들었다. 거울 앞에 선이 피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해야 했다. 서연아,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가자. 버스 창밖으로 강릉 바다가 길게 누워 있었다. 파도가 규칙적으로 몸을 뒤집을 때마다 햇빛이 비늘처럼 부서졌다. 부대 정문 앞에 서자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경계석, 철조망, 초소, 그리고 거수경례. 서연은 한 번 더 초청장을 확인하고 헌병에게 내밀었다. 초청장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요. 헌병은 종이 위를 차분히 훑었다. 잠깐의 정적이 길게 느껴졌다. 김서연 여사님 맞으십니다. 저쪽 접수대로 가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 발바닥이 갑자기 가벼워졌다가 바로 무거워졌다. 접수대 앞에는 향수 냄새와 보석빛이 먼저 대기하고 있었다. 반짝이는 것들은 언제나 자신과 거리가 멀었다. 누군가는 브랜드 이름을 서로 확인했고 누군가는 누가 몇 줄에 앉느냐를 따졌다. 저분이 정말 VIP라고요? 다시 확인해 주세요. 명단에 있습니다. 김서연 여사님, VIP 3번 좌석이시고요. 아무리 봐도 수상한데요. 어디서 오신 분이죠? 질문이 아니라 신문이었다. 서연은 서류철을 들고 있던 여군의 얼굴이 야무지고 어른스러워 보인다는 생각을 했다. 여군은 미간을 좁히지 않았다. 명단 확인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음색의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잠깐요. VIP석은 아무나 못 앉는 자리예요. 분수는 좀 지켜야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누가 먼저 웃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웃음은 늘 한두 사람의 입에서 시작되어 어느새 공기 전체로 퍼진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손끝으로 초청장의 모서리를 다시 쓸었다. 종이의 각이 손끝에서 뭉그러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온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뒤쪽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팔 소리가 연병장을 가르며 달려왔다. 사단장 입장. 병사들의 발 뒤꿈치가 동시에 바닥을 찍었다. 공기가 정렬했다. 서연은 그 틈을 타 한 발짝 물러나 구석 자리를 찾았다. 햇볕이 닿지 않는 곳, 의자 등받이가 까슬까슬한 곳, 사람들이 쉽게 돌아보지 않는 곳. 거기 앉아 초청장을 다시 펼쳤다. VIP 3. 숫자는 여전히 또렷했다. 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단상 위로 별 2개가 올라왔다. 이준호라는 이름이 사회자의 소개를 타고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박수 소리가 자갈처럼 고르게 튀며 멀리 퍼졌다. 사단장은 잠깐 행사장을 훑었다. VIP석의 중앙이 공백처럼 비어 있었다. 그 공백은 시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시선은 구석으로 옮겨갔다. 검은 정장, 낡은 가방, 무릎 위에서 종이를 붙잡고 있는 손. 사단장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세월이 겹쳐 내려앉는 듯한 오래된 장면이 현재 위로 떠올랐다. 87년의 비, 젖은 천, 흙탕물의 냄새, 가슴을 누르던 손바닥의 온기, 그리고 조금만 더 버텨요 라는 목소리. 그는 연설문 위를 내려다보다 문장을 덮듯 종이를 접었다. 마이크가 손끝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서연은 단상 위에 그 작은 떨림을 보지 못했다. 대신
자신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공기는 맑았고 햇빛은 날카로웠다. 그러나 서연의 시야는 뿌옇게 흔들렸다. 점점 밝아지는 여름의 열기와 방금 전 들었던 말의 차가움이 한 몸이 되어 피부를 밀어붙였다. 돌아갈까? 지금이라도. 그 생각은 의자 다리 사이로 흘러들었다가 올라오길 반복했다. 그때 작은 그림자가 서연의 발끝을 덮었다. 지나가던 병사 하나가 잠깐 멈춰 섰다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의 뒷목에 맺힌 땀방울이 햇빛을 받아 하얗게 번졌다. 누군가는 오늘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을 말을 내뱉고 누군가는 오늘 평생 잊지 못할 말을 삼킨다. 모든 날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날은 분명 그렇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국밥집 부엌의 공기를 들이마실 때처럼 속을 따뜻하게 채우는 느낌을 상상하며. 하지만 연병장의 공기는 향도 힘도 없었다. 대신 먼 데서 바닷내가 아주 열게 밀려왔다. 도현이 지금 이곳 어딘가에 있을까? 훈련대열 속에 묻혀 있을까? 아니면 멀리서 이 무대를 보고 있을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힘이 올라왔다. 부끄러움이 부끄러움을 밀어냈다. 부끄러울 줄 아는 마음이 누군가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 서연은 초청장을 반으로 접었다가 다시 폈다. 종이는 쉽게 굽혀지지 않았다. 오래 버틴 종이였다. 사단장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고르게 퍼졌다. 행사의 취지, 장병과 가족에 대한 감사, 부대의 비전. 문장들은 단단했고 단어들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서연은 그 말들을 멀리에서 듣는 사람처럼 듣고 있었다. 단어 사이사이 공백이 길게 이어졌고 그 공백으로 자신의 숨을 맞춰 넣었다. 고개를 숙이면 눈물이 떨어질 테고 고개를 들면 눈과 눈이 마주칠 것이다. 어느 쪽도 쉽지 않았다. 그녀는 애써 고개를 수평으로 유지했다. 어느 순간부터 박수의 리듬이 달라졌다. 처음에 관습적인 박수에서 무언가를 알아챈 사람들의 박수로 서연은 그 차이를 알아차릴 만큼 오래 시장에서 사람들을 상대해왔다. 누군가가 미소를 지을 때 그것이 계산인지 안부인지 진심인지 구분하는 일. 오늘의 박수는 아직 진심까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관성만은 아니었다. 그 중간 어디쯤 기울어가는 쪽으로 서서히 움직이는 소리였다. 그때 서연의 귀에 자신의 이름이 들렸다. 김서연 여사님. 누가 부른 것일까? 단상에서 내려오는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발소리가 의자 다리 사이를 지나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를 넘어왔다. 서연은 의자에서 몸을 조금 일으켰다. 손에서 초청장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더 단단히 쥐었다. 종이 끝이 손끝을 눌렀다. 통증인지 감각인지 모를 느낌이 손바닥에 남았다. 햇빛이 조금 돌아앉고 바람이 한 번 더 골목을 훑고 지나간 뒤였다. 나팔 소리가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사단장이 입장한다는 구령이 울리고 병사들이 동시에 뒤꿈치를 쳤다. 단상 위로 별 2개가 반짝이며 올라왔다. 이준호라는 이름이 사회자의 입을 타고 울려 퍼졌다. 서연은 몸을 더욱 웅크렸다. 손에 쥔 초청장이 다시금 무거워졌다. 잘못 온 게 틀림없다. 심장은 목까지 치밀어 오르고 입술은 바싹 말라갔다. 사단장은 연설문을 펼쳤다. 단호하고 고른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렀다. 오늘은 제12전단 창설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헌신한 장병과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서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단지 웅성거림, 수군거림, 모욕의 말만이 다시 떠올라 울렸다. VIP석에서는 박미정 회장이 여전히 속삭였다. 내가 뭐랬어? 저런 분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했잖아. 옆에 있던 부인들이 킥킥거리며 맞장구 쳤다. 서연은 등을 더 구부리고 무릎 위 초청장을 덮듯 붙잡았다. 그 순간 단상 위 사단장의 시선이 멈췄다. 중앙에 비어있는 공백, 그리고 구석에 웅크린 낯선 여인. 검은 정장, 낡은 가방, 종이를 붙잡은 손. 이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억 속 장면이 밀려들었다. 비와 진흙, 무너지는 다리, 거칠게 뛰던 심장. 숨이 끊어지던 순간 들려왔던 목소리. 이쪽이에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물속에서 잡아당기던 팔, 흔들리던 시야 속에 남았던 얼굴. 그때의 은인이 지금 저기 앉아 있었다. 이준호의 손끝이 연설문을 접었다. 숨이 가빠졌다. 30년 동안 잊을 수 없던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다. 그는 마이크를 붙잡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은 단순한 기념식이 아닙니다. 저와 제 부하들의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순간
연병장이 술렁였다.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웅성거렸다. 사단장은 구석을 가리켰다. 바로 김서연 여사님이십니다. 숨이 멎는 듯한 정적이 이어졌다. 수많은 시선이 한꺼번에 서연에게 향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손에 쥔 종이가 부서져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준호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구두 소리가 의자 사이를 가르며 다가왔다. 모든 사람들이 그 발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서연 앞에 선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여사님, 30년 만에 다시 뵙습니다. 저는 그때의 소위 이준호입니다. 서연은 눈이 커졌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 그때 그 장교님이. 이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여사님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제 생명의 은인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순간 연병장은 우레 같은 박수로 터졌다. 병사들의 박수, 시민들의 박수, 이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눈가가 젖었다. 지금 이 순간 지난 세월의 고통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안도감이 솟았다. 적어도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디선가 차갑고 낯선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의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연병장의 박수는 오래 이어졌다. 그러나 그 소리 속에도 차가운 시선은 숨어 있었다. 서연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거렸지만 한켠에서는 이상한 두려움이 자라났다. 박미정 회장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리고 이내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아무래도 뭔가 꾸며낸 얘기 같아. 그 말은 옆자리에 앉은 부인들의 귀 속에 씨앗처럼 심어졌다. 수군거림이 다시 번졌다. 차단장은 단상으로 돌아가 연설을 마쳤다. 그의 표정에는 확신이 있었다. 그러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누군가는 박수를 치고 누군가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다. 행사가 끝난 뒤 기자 몇 명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여사님, 정말 30년 전 그분이 맞습니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눈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지나가다 도운 것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녀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 뒷걸음을 쳤다. 그러나 기자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마치 새로운 소재를 발견한 듯 반짝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서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달리는 풍경이 거꾸로 흐르는 듯 스쳤다. 마음은 무겁고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왜 나를 은인이라 불렀을까? 왜 이제 와서 도현의 얼굴이 떠올랐다. 군복을 입고 있는 아들. 혹시 오늘 행사장에서 멀리서라도 보았을까? 그 생각에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다. 그날 밤 집 앞 골목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불렀다. 서연 씨, 오늘 뉴스에 나왔던데? 정말 대단하네. 서연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냥 우연이었어요. 괜히 시끄럽게 됐네요. 그러나 속으로는 불안이 더 커졌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었다. 며칠 뒤 군부대에서 연락이 왔다. 조사관이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왔다. 서연은 좁은 거실에 앉아 차를 내주었다. 조사관은 서류철을 꺼내놓았다. 김서연 여사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행사 초청장이 발급된 경위와 최근 부인의 회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서연은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저는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그냥 봉투가 와서. 조사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이해합니다. 다만 최근에 허위 영수증 사건이 불거져서 여사님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순간 서연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이름이? 허위 영수증?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더 커졌다. 솥뚜껑을 열고 국물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손을 꼭 쥐었다. 도현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혼자 감당해야 할까? 문득 창밖을 보니 부대 불빛이 멀리 반짝였다. 아들이 있는 그곳, 그 불빛은 늘 든든했지만 오늘은 낯설고 차갑게만 보였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초청장이 도착했다. 이번엔 조사 협조 요청서라는 이름으로 서연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 그녀는 초청장을 내려다보며 숨을 삼켰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조사 협조 요청서를 받아든 그날 저녁, 서연은 밥을 제대로 삼키지 못했다. 국밥을 끓여놓고도 숟가락은 번번이 그릇을 맴돌 뿐이었다. 가게 불빛 아래 놓인 초청장은 이상하게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런데 이름이 오르내리는 거지?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때 골목을 지나던 이웃이 들여다보며 말했다. 서연 씨, 신문 봤어요? 행사장 사진에 서연 씨 얼굴이 딱 나오던데 정말 영웅이 맞구만. 서연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오래된 일이에요. 그러나 이웃이 떠난 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기사와 사진, 의심과 모욕 모두가 한꺼번에 덮쳐왔다. 며칠 뒤 부대 내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정식으로 조사실로 와달라는 부탁이었다. 서연은 작은 가방에 주민등록증과 초청장을 넣고 떨리는 손으로 지퍼를 올렸다. 버스를 타고 가는 길, 창밖의 바다는 맑았지만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조사실에 들어서자 군청색 벽과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녀를 맞이했다. 한 중년 장교가 서류철을 꺼내들며 말했다. 김서연 여사님, 최근 부인의 회계에서 허위 영수증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사님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더군요. 서연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제 이름이요? 저는 그런데 사인한 적도 없는데요. 조사관은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다. 여사님 인감과 서명이 반복적으로 쓰였습니다. 혹시 위임한 적은 없으신지요? 서연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절대 없습니다. 저는 글도 잘 모르고 장사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조사관의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기록과 서류, 도장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조사가 끝나고 건물을 나오자 기자 한 명이 카메라를 들이밀었다. 여사님, 혹시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으십니까? 서연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저는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해 버스에 몸을 실었다. 버스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보였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범한 국밥집 아줌마였는데 오늘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처럼 보였다. 밤이 깊어가도 국밥솥은 끓고 있었다. 거품이 위로 터져 올라왔다가 꺼지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심장 같았다. 서연은 국자로 국물을 저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누가 내 이름을 쓴 걸까? 왜 하필 나야?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었다. 부엌의 전등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순간 서연은 과거 한 장면을 떠올렸다. 몇 해 전 부인의 모임에 억지로 불려간 적이 있었다. 군 장병들을 돕는다는 명목의 행사였지만 대부분은 누가 더 좋은 옷을 입었는지, 누가 더 많은 후원을 했는지를 비교하는 자리였다. 그날 회장은 종이를 내밀며 말했다. 그냥 여기 사인만 하세요. 형식적인 거예요.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펜을 잡았다. 뭘 쓰는지도 모른 채 이름만 적었다. 혹시 그때였을까? 서연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음날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도현의 동기가 전해온 말이었다. 이등병 강도현, 어머니 얘기가 부대 안에서도 돌고 있어 사람들이 수군대. 서연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들의 군 생활에까지 누가 흠집을 내고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떨며 국밥 그릇을 씻어내렸다. 비누 거품이 하얗게 번졌다. 안 돼. 이건 안 돼. 도연이한테까지 피해가 가면 안 돼. 그러나 서연이 몰랐던 것은 이미 누군가가 뒤에서 모든 실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부인회 회장 박미정. 그녀는 기자와 사람들 앞에서는 자선과 봉사를 말했지만 뒤로는 돈과 권력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녀가 짠 덫의 한가운데에 서연이 걸려들고 있었다. 박미정은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고쳐매며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가 걸려들었어. 이제 조금만 밀면 끝이야. 그녀의 곁에는 부인회 간부 몇 명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사단장님이 저렇게까지 감싸면 쉽지 않을 겁니다. 박미정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사단장이 아무리 뭐라 해도 서류와 도장이 증거로 남아있는데? 여론만 흔들면 끝이야. 기자들도 내가 쥐고 있으니까. 서연은 가게에 앉아 있었다. 국밥집은 평소처럼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지만 손님들의 시선은 달랐다. 저 사람 맞대. 그 사건에 연루됐다잖아. 영웅이라더니 결국 돈 문제였네. 소곤거림은 국밥 그릇 위에 기름막처럼 떠다녔다. 서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다. 눈물이 뜨거워져 그릇에 떨어질까 두려웠다. 그날 저녁 낯선 기자가 찾아왔다. 이름표에는 최기석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작은 녹음기를 꺼내놓고 조심스레 물었다. 여사님, 저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부인회에서 도장을 맡긴 적 있으신가요? 서연은 멍하니 글을 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글도 잘 못 쓰는 제가 뭘 알겠어요. 그저 행사장에서 사인하라는 종이에 이름 적은 게 다예요. 기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상대로군요. 제보자 말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다. 제보자요? 기자는 목소리를 낮췄다.
부인의 회계 담당자가 몰래 자료를 넘겼습니다. 허위 영수증 대부분이 박미정 회장 쪽으로 흘러갔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여사님 이름으로 가려져 있죠. 서연은 눈을 크게 떴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그러면 내가 희생양이란 거예요? 기자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다. 헌병 2명이 들어왔다. 김서연 여사님 맞으십니까? 조사실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그 장면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연민의 눈빛을 보냈다. 그러나 그 시선들조차 그녀에게는 견딜 수 없는 무게였다. 조사실로 끌려가듯 들어선 서연은 긴 테이블 앞에 앉았다. 서류 더미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조사관이 목소리를 낮췄다. 여사님, 이 도장과 서명이 모두 여사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종이 위에는 나측은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 필체가 아니에요. 저렇게 반듯하게 쓸 줄도 몰라요. 조사관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위조라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누군가 제 이름을 썼어요. 그 말은 공기 속에 메아리처럼 사라졌다. 그날 밤 서연은 조사실에서 풀려나 돌아왔다. 골목은 어둡고 가게 간판 불빛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녀는 철문을 닫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솥뚜껑을 열자 국물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그러나 그 김마저도 서글프게 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다시 신문이 배달됐다. 굵은 제목이 그녀의 눈을 찔렀다. 국밥집 영웅, 회계 비리의 연루 의혹. 서연은 신문을 쥔 손을 떨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신문 아래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순간 가족의 이름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다. 신문이 돌자마자 시장 골목은 더 시끄러워졌다. 봤어? 기사에 나왔잖아. 영웅은 무슨 영웅? 다 거짓이래. 누군가의 말은 바람처럼 퍼졌고 누군가는 그 말에 맞장구 쳤다. 서연은 국밥을 내밀면서도 손님들의 눈치를 보았다. 예전 같으면 따뜻하게 웃어주던 사람들이 오늘은 숟가락을 들며 서로의 눈빛만 훔쳤다. 가게의 온도는 끓는 국물과 달리 싸늘했다. 그날 저녁 아들 도연이 부대에서 잠깐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다. 엄마, 괜찮아? 요즘 뉴스가 자꾸 돌아서. 서연은 애써 태연하게 대답했다. 엄마는 괜찮아. 그냥 오해일 뿐이야. 넌 걱정 말고 군 생활 잘해. 하지만 도연의 숨소리는 무겁게 들렸다. 부대에서도 사람들이 얘기해. 저게 다 사실이냐고. 엄마 이름이 오르내려. 순간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속에서는 울분이 치밀었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기자 최기석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서연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다. 여사님, 제가 며칠간 취재한 자료입니다. 영수증 원본과 부인의 내부 문건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거기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글씨와 도장이 빼곡히 찍혀 있었다. 보세요. 여기 도장과 서명, 필체가 다릅니다.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위조라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제가 누명이란 게 밝혀질 수 있나요? 기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문제는 그 전에 여론이 여사님을 더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며칠 후 군부대 감사팀이 공식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부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되었고 장부가 차례로 들춰졌다. 그 와중에도 박미정 회장은 태연하게 기자 앞에 섰다. 우리는 항상 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일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왜곡하는 거예요. 김서연 씨도 행사 때 늘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 말은 교묘하게 던져졌다. 마치 서연이 공범이라도 된 듯한 뉘앙스를 남겼다. 그날 밤 서연은 가계불을 끄지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이 불어와 촛불 같은 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손바닥을 꼭 맞잡았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도현을 위해서라도 남편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버텨야 해. 그러나 두려움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이름이 더럽혀지고 가게가 비어가고 아들이 고개를 숙이는 현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조여왔다. 그리고 며칠 뒤 부대 정문 앞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다. 감사팀이 확보한 장부 속에서 또 다른 이름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이름은 박미정. 박미정의 이름이 장부에서 발견됐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기자들 앞에 당당히 서서 말했다. 저를 모함하려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군 가족을 위해 봉사해 왔을 뿐이에요.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감사팀은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서연의 이름으로 찍힌 수십 장의 서류와 박미정의 필체가 나란히 놓였다. 전문가의 눈길은 서늘했다. 잉크 압력, 회계 흐름, 필체 습관이 모두 박 회장 쪽과 일치합니다. 그 말은 곧 서류에 기록되었다. 한편 서연의 국밥집은 점점 비어갔다. 사람들은 호기심으로 찾아왔다가도 숟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저 집 이름이 자꾸 뉴스에 나오잖아. 괜히 엮이는 거 아니야? 속삭임은 그녀의 등에 칼날처럼 꽂혔다. 서연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만두고 싶었다. 하지만 솥은 여전히 불 위에 올려져 있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무너지면 누가 도연을 지켜주겠어. 기자 최기석은 다시 서연을 찾아왔다. 손에는 카메라와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여사님, 결정적 증거가 곧 공개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박 회장이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아마 여사님을 다시 공격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전 이제 무섭지 않아요. 진실이 있다면 언젠간 드러나겠죠. 그녀의 눈빛에는 피곤이 스며 있었지만 동시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며칠 뒤 군청 강당에서 박미정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화려한 옷차림, 고개를 꼿꼿이 든 자세,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한 번도 사리사욕을 챙긴 적이 없습니다. 모든 후원금은 장병과 그 가족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저를 모함하려 합니다. 특히 김서연 씨, 그분이야말로 수상합니다.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서연을 향했다. 서연은 강당 한쪽에 앉아 있었다.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때 기자 기석이 일어섰다. 박 회장님, 이 영수증을 설명해 주시죠. 여기에 찍힌 도장이 김서연 씨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필적 감정서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순간 회장의 얼굴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건 저는 모릅니다. 회계 담당이 착오를... 그러나 말은 점점 흐려졌다. 군중 속에서 서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모욕과 억울함이 서서히 벗겨지는 듯했다.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엔 수치가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다. 하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박미정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이대로 물러날 것 같아? 그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맹세 같았다. 그리고 그 맹세는 곧 새로운 폭풍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감사팀의 발표가 있던 날 연병장은 술렁했다. 필적 감정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자 사람들의 눈길은 순식간에 달라졌다. 김서연의 이름으로 찍힌 수많은 서류가 사실은 박미정의 필체라는 결론. 그 소식은 기자들의 펜끝을 타고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서연은 그날 저녁 집 앞에 몰려든 이웃들의 시선을 받았다. 여사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억울함이 풀리겠네요. 우리가 괜히 의심했네. 죄송해요. 서연은 고개를 저으며 눈시울을 훔쳤다. 괜찮아요. 다 지나갈 일이지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떨림이 가시지 않았다. 한편 부인의 사무실에선 폭풍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미정은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이건 조작이야.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간부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그녀를 두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결국 박미정의 비리는 속속 드러났다. 허위 영수증, 착복된 후원금, 군납업체와의 뒷거래,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기자 최기석은 그 소식을 서연에게 전했다. 여사님,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조금만 더 버티세요.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가벼워져 있었다. 오랜 억울함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다. 박미정은 법정에 서는 대신 언론을 이용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다. 내가 아니야. 모든 건 김서연이 꾸민 일이라니까. 그녀는 여전히 서연을 향해 독을 내뿜었다. 서연은 신문에 찍힌 그 얼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참, 끝까지 놓지 않는구나. 며칠 뒤 군청 앞 광장에서 시민 집회가 열렸다. 군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김서연 여사님 억울함을 풀어줘라. 박미정 회장은 사퇴하라. 서연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이번엔 흘리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뜨겁게 일렁였다. 그리고 마침내 군에서 공식 발표가 내려졌다. 김서연 여사님은 본 사건과 무관하며 오히려 피해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인의 회장 박미정은 직무에서 해임 조치합니다. 그 순간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끝이 떨렸고 눈앞이 흐려졌다. 나 드디어 벗어났구나.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한숨 같고 기도 같았다. 그러나 서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누명을 벗은 여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웅으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 김서연의 이름이 억울함에서 벗어나자 기자들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국밥집 앞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카메라가 들이밀렸다. 여사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서연은 대답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장사나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더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쉽게 식지 않았다. 신문에는 평범한 국밥집 아줌마, 숨겨진 영웅이라는 제목이 붙었고 방송에서는 그녀의 지난 삶이 다큐멘터리처럼 편집되어 방영되었다. 도연은 부대에서 그 뉴스를 보았다. 동료 병사들이 속삭였다. 저기 나오는 게 네 어머니 아니냐? 도현은 어색하게 웃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고였다. 네, 맞습니다. 제 어머니세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그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한편 서연은 쏟아지는 관심이 버겁기도 했다. 손님이 몰려들면서 가게는 북적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남편과 아들의 그림자가 짙게 자리 잡고 있었다. 영웅이라니. 나는 그냥 그날 눈앞에 있던 사람을 도왔을 뿐인데 밤이 깊을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해졌다. 찬장에서 꺼낸 낡은 사진 속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이 웃고 있었다. 당신, 나 이제 조금은 떳떳해진 걸까? 며칠 후 군에서 공식적으로 그녀를 초청했다. 이번에는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였다. 사단장 이준호가 직접 그녀를 맞았다. 여사님,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는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행사장에 모인 사람들은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이 박수는 더 이상 의심이나 형식이 아니었다. 시간이 만든 진실의 울림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저 명예로만 만족하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이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게 해야지. 그녀의 눈빛에는 새로운 결심이 어려 있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작은 씨앗이 되어 싹트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과 기자, 군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서연은 뜻밖의 발표를 했다. 앞으로 제가 벌어온 돈과 받은 지원 일부를 모아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장학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름은 김서연 장학기금으로 하겠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놀라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러나 곧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고 있었다. 그날 밤 국밥집은 다시 조용했다.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고 서연은 국자를 들며 혼잣말을 했다. 평생 국밥만 끓였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그녀는 웃으며 눈물을 훔쳤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삶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장학기금 소식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전국에 퍼졌다. 기자들은 다시 국밥집을 찾아와 물었다. 여사님, 왜 이런 결심을 하신 겁니까? 서연은 고개를 들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이 저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군에서는 정식으로 감사패를 수여하고 장학기금 설립을 돕기 위한 협조를 약속했다. 사단장 이준호는 공식 행사에서 다시 서연과 마주했다. 여사님, 그날 제가 받은 생명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일이에요. 장학기금 첫 장학생이 발표되는 날, 강당에는 아이들과 가족들, 군인들, 기자들이 가득 모였다. 무대 위로 올라선 서연은 손에 쥔 원고를 잠시 내려다보다 그냥 종이를 접어두었다. 그리고 맨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한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났고 여러분이 이렇게 저 앞에 서 있네요.
그러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가끔 잔인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따뜻합니다. 여러분이 그 따뜻함을 서로 나누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였다. 부모들은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속에서 서연은 오래전 홍수 속에서 건져 올렸던 숨결을 떠올렸다. 그때 살려낸 생명이 이렇게 긴 시간의 파도 끝에서 새로운 파동이 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다시 국밥집 문을 열었다. 솥에서는 여전히 국물이 끓고 있었다.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뜨며 조용히 웃었다. 결국 나는 다시 여기구나. 그래도 좋아. 여기가 내 자리니까. 창밖에서는 장학생으로 뽑힌 아이들이 서로를 부르며 골목을 뛰어다녔다. 그 소리가 가게 안으로 스며들었다. 평범한 하루의 소리. 그러나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의미를 가진 소리였다. 늦은 밤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 앞에서 서연은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 나 이제 조금은 어깨 펴고 살아도 되겠지?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다. 그녀는 두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다시 솥뚜껑을 열 준비를 했다. 평범한 하루가 또 시작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하루는 이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다. 장학기금 소식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 크게 번져갔다. 지방 방송국을 넘어 중앙 방송에서도 다루기 시작했고 서연의 이름은 연일 기사에 올랐다. 그러나 서연은 여전히 국밥집에서 새벽을 열고 있었다. 솥뚜껑을 열면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손님들은 평소처럼 자리를 채웠다. 여사님, 저희 아이도 이번에 장학금 신청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감사 인사를 전하자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잘 됐네요. 앞으로는 공부하는데 걱정이 조금 덜하길 바래요.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다. 국밥집은 단순히 밥을 먹는 곳이 아니라 희망을 나누는 상징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누군가가 끊임없이 그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저런 건 쇼야. 결국 돈이 오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겠지. 서연은 컴퓨터 앞에 앉아 그 글들을 보다가 천천히 창을 닫았다. 세상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냥 흘려보내자. 기자 최기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재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여사님, 아직 박미정 측에서 여론 조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허위 계정을 동원해 글을 퍼뜨리고 있죠. 하지만 곧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자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무너졌을 거예요. 기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끝까지 버텨주신 건 여사님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도연은 휴가를 나와 국밥집 문을 열었다. 군복 차림의 아들이 문턱에 들어서자 서연은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고, 우리 도현이 얼굴이 까맣게 그을렸구나. 도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엄마, 나 이제 당당해. 부대에서도 다 엄마 얘기 알아. 예전 같으면 창피했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워. 그 말에 서연은 순간 목이 메었다.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 이제야 돌아온 것이었다.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낮게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했다. 그리고 고맙다. 장학기금은 첫 해에만 수십 명의 아이들을 도왔다. 신문에는 장학생들의 사진이 실렸고 그 속에서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 눈부셨다. 사람들은 김서연의 삶을 평범함 속의 위대함이라 불렀다. 하지만 서연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나는 그냥 밥을 끓이는 사람일 뿐이야. 다만 그 밥이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걸로 됐지. 그녀의 말은 소박했지만 그 속에는 한평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단장 이준호가 다시 가게를 찾았다. 여사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부대 안에 작은 기념비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날의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 이름은 새기지 말아주세요. 그냥 무명의 시민이라고 해주세요. 그게 더 어울려요. 이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서연의 뜻을 존중하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서연은 국밥집 불을 끄고 홀로 앉았다. 솥에서 마지막 김이 가라앉고 있었다. 무명의 시민... 그래, 그게 나다. 그녀는 눈을 감고 남편의 얼굴과 젊은 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다시 다짐했다. 내일도 솥을 올리자. 평범하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군부대 안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지던 날 서연은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켜봤다. 병사들이 단정히 서 있었고 이준호 사단장이 기념사를 낭독했다. 오늘 우리는 30여 년 전 우리를 살려준 한 무명의 시민을 기립니다. 이름은 남기지 않지만 그 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가 울려 퍼졌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름이 필요 없는 거지. 사람들 마음에 남으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날 행사장 구석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박미정의 재판 소식을 동시에 취재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끝까지 발뺌을 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다 회계 담당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검찰이 내민 증거와 증인 진술 앞에서 결국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잃어갔다. 법정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기자들의 펜 끝이 바쁘게 움직였고 사람들은 마침내 진실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느꼈다. 재판 결과가 발표된 날 밤 서연은 가게에 앉아 혼잣말을 했다. 이제 끝난 걸까? 나를 괴롭히던 그림자들이 솥뚜껑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를 내며 대답처럼 들려왔다. 그러나 서연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씁쓸한 잔향이 남아 있었다. 억울하게 무너졌던 시간, 차가운 눈길, 퍼져나가던 소문들. 그 모든 흔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뒤에 장학생 아이들 몇 명이 국밥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다. 여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살게요. 서연은 두 손으로 꽃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고맙지. 너희 덕분에 나도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단다. 아이들은 가게에 앉아 따끈한 국밥을 먹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차자 서연의 마음속 씁쓸함도 조금씩 녹아내렸다. 한편 기자 최기석은 기사를 마무리하며 서연에게 물었다. 여사님, 기사 제목을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냥 평범한 영웅이라고 해주세요. 그게 딱 맞는 말 같아요. 기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평범한 영웅 김서연. 그날 밤 서연은 가게 문을 닫으며 다시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다. 당신, 이제는 나도 조금은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변함없이 따뜻했다. 그리고 창밖에는 봄비가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다. 그 소리에 맞춰 서연은 마음 깊은 곳에서 아주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봄비가 그치고 나자 서연의 국밥집은 다시 분주해졌다. 시장 사람들뿐 아니라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아졌다. 여기서 먹어야 진짜 맛이라던데요. 영웅 여사님 뵙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눈빛을 건넸고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국밥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그냥 국밥을 끓이는 사람일 뿐이야. 영웅이라는 이름은 과분해. 도연은 휴가 때마다 가게 일을 거들었다. 엄마, 손님들이 많아서 이제는 가게도 넓혀야겠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 이대로가 좋아. 크게 벌리면 마음이 흐트러져. 그녀의 눈에는 욕심 대신 평온이 담겨 있었다. 도현은 그런 어머니를 보며 묘한 자부심을 느꼈다. 장학기금은 점점 더 커졌다. 지역 기업과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기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신문에는 연일 새로운 장학생들의 이야기가 실렸다. 공부를 포기하려던 아이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못 갈 뻔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아 꿈을 이어갔다. 서연은 그 기사들을 보며 눈시울을 훔쳤다. 이게 다 남편이 하늘에서 도와주는 거겠지. 어느 날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겠다며 찾아왔다. 카메라 앞에 선 서연은 처음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러나 제작진은 집요하게 묻고 또 물었다. 왜 그날 물에 빠진 군인들을 구하러 들어가셨나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그냥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살려야 했으니까. 그게 다예요. 그 말은 화면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보았다. 방송이 나간 뒤 국밥집에는 편지들이 쏟아졌다.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닮으셨어요. 평범한 영웅에게 감사드립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서연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따뜻함이었다. 그날 밤 가게 불을 끄고 밖에 서 있던 서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빛이 은은하게 흩어져 있었다. 나 참 오래 버텼네. 이제는 웃으면서 살 수 있겠지. 그녀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남편의 이름, 아들의 이름,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세월의 이름을 함께 불렀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평안이 내려앉았다. 여름이 다가오자 장학기금 첫 공식 수여식이 열렸다. 군 강당에는 장학생들과 가족들, 지역 주민, 군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무대 위로 오른 서연은 손에 쥔 원고를 잠시 바라보다 이내 접어두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곧장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나는 그저 밥을 끓여온 사람일 뿐이다. 하지만 그 밥 한 그릇이 누군가를 살리고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억해라.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강당하는 고요했다. 아이들의 눈망울이 반짝였고 부모들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곧 우레 같은 박수가 터졌다. 그날 저녁 도현은 어머니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제는 나도 알 것 같아. 왜 엄마가 늘 국밥을 끓였는지. 서연은 미소 지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국밥은 단순한 밥이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거지.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어린 시절의 부끄러움이 없었다. 대신 어른스러운 빛이 자리하고 있었다. 장학기금 소식은 더 넓게 퍼졌다. 다른 지역에서도 도움을 요청해왔고 기업과 시민들이 기꺼이 기부금을 보냈다. 서윤은 놀라며 중얼거렸다.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다니 꿈만 같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국밥집을 지켰다. 새벽마다 솥뚜껑을 열고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냄새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게 내 자리야.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지. 어느 날 장학생 중 한 명이 국밥집을 찾아왔다. 낡은 교복 차림의 소녀였다. 그녀는 수줍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여사님, 작은 돈이에요.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건데 저도 장학기금에 보태고 싶어요. 서연은 손을 부르르 떨며 봉투를 받았다. 네 마음이 더 값지단다. 꼭 기억할게. 그 순간 서연은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이제 장학기금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음이 모이고 희망이 이어지는 흐름이었다. 늦은 밤 가계부를 끄고 앉아있던 서연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속삭였다. 당신, 나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걸어주고 있어. 당신이 옆에 있는 것 같아.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 영원히 남아있었다. 가을 바람이 시장 골목을 스쳤다. 낙엽이 바닥을 굴러다녔고 국밥집 문 앞에는 따뜻한 김이 새어나왔다. 서연은 새벽 5시 여전히 솥뚜껑을 열며 하루를 시작했다. 또 하루가 시작됐네. 그 목소리에는 피곤함보다 평온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도현은 이제 상병이 되어 있었다. 휴가를 나와 국밥집 문을 열며 활짝 웃었다. 엄마, 나 이번엔 진급했어. 동기들이 다 엄마 얘기만 하면 존경스럽다고 해. 서연은 아들을 꼭 끌어안았다. 잘했다 우리 아들. 이제 네가 내 자랑이구나. 그 순간 오래된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듯했다. 장학기금은 어느덧 전국적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 아이들은 다시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희망의 사슬이 길게 이어지고 있었다. 방송국에서는 다시 그녀를 찾았다. 이번에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며 제안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만들어주세요. 촬영 마지막 날 카메라 앞에서 서연은 담담히 말했다. 나는 한 번 무너졌고 누명도 썼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니 결국 진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내 삶은 다시 시작됐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이어갔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말아요. 평범한 하루가 결국 가장 큰 기적을 만든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 말은 화면을 넘어 시청자들의 마음속으로 깊게 스며들었다. 늦은 밤 국밥집 불을 끄고 서연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다. 당신, 나 이제 괜찮아. 도연도 잘 자라고 있고 나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사진 속 미소가 여전히 따뜻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손을 모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평범하게 살았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웃어주네. 그래, 이것이면 충분하다. 새벽이 오자 다시 솥뚜껑이 열렸다. 하얀 김이 부엌 가득 피어오르고 골목을 타고 흘러나갔다. 시장 사람들은 그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 그리고 그 하루는 앞으로도 김서연의 이름과 함께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었다.